다양한 원로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또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원중 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우리 선배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 박희태 의장님 시절에 사무총장 하신 거죠? 박희태 의장님하고 예. 또 그 후임 강창희 의장 강창희 2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네. 이게 명사무총장이라고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될 것 아닙니다. 같은. 네, 그리고 사적으로는 또 우리 윤평종 교수님의 형님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보수 정치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보이는 곳, 때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우리 윤원중 선배님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모셔서 좀 궁금했던 지점이요. 예전에 보면은 여러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후보가 이길 때는 또 질 때는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회창 총재 선거할 때 또 후보 비서실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비서실장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회창 총재님이 보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 중에서 굉장히 또 뭐 스펙도 우선 뛰어나시고 요직에 그러셨던 그 이력도 정말 중요한 것들만 거치셨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야당 시절에 총재를 계속 연임하시면서 거의 대통령 다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셨던 분인데 두 번의 고배를 이제 마시겠는데 그때 어쨌든 측근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라는 것이 왜 그때는 예상과 좀 다르게 돌아갔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번 이해창 후보가 대선에 나오셨는데 저는 두 번째는 참여를 못했고요. 예. 첫 번째 우리가 네. 여당일 때 예. 여당일 때 당 대표를 거쳐서 후보가 되셨는데 그 후보 되자마자 예. 당시 여론조사에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5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네. 자녀들 병역 문제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선거 한 20일 정도 놔두고부터는 지금 말씀하시는 화려한 경력, 그동안의 성과 이런 거를 바탕으로 또 여권이 총력전으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그 올라가는 과정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 올라차지 못하고 네. 그 적은 표차로 석패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선거 여건이 네. 본인 자질이나 능력이나 뭐 여건이 하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모든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두 사람이나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정타를 받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인재 후보가 그렇죠. 예. 별도로 후보로 나감으로써 450만 표 정도를 가져가 가지고 그것이 결정적 패인이 됐고요. 본인 개인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DJP라는 변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보수 진영에서 DJP라는 변수도 있었고 이인재 후보가 나중에 사실상 경선 불복을 하면서 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것을 또 정무적으로 풀어가는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잘못됐을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거 경험이 좀 많은 사람으로서 제가 한 정당 생활을 지금 197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공화당 시절부터 하신 거죠? 네네. 예. 공채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했는데 지금 역사를 되돌아보면 진언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확한 진언을 했는데 예. 후보자에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 그 윤 실장의 진언대로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너무 심한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갈등도 그 정무적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됐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회창 총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나중에 아마 먼 훗날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창 후보가 자기한테 너무 고분고분해 하는 측면이 있었고 예. 그 이해창 후보가 마지막에는 그 총재인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당시 IMF나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때였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예. 그 YS를 모시고 가는 게 예. 선거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직이 예. 여권 조직이 그 현직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조직이 총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요인도 됐습니다. 그런 아쉬운 선거도 또 경험해 보셨고, 그 다음엔 또 제 기억에 우리 총장님께서 정몽준 대표님하고 선거를 같이 하신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실 때 그렇습니다. 선거였죠. 제가 요즘 선거하면서 저도 이제 뭐 단일화를 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 특히 우리 역사 속에 기억 남는 단일화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막전 막후가 좀 어땠는지가 젊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그 단일화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몽준 대표님이 월드컵 때는 인기가 한창 올라갔을 때죠.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는 정몽준 후보대로 단일화 이 여론조사를 하면 이길 수 있다. 또 노무현 후보는 노무현 후보대로 단일화 협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양측의 자신감이 합쳐져서 실제로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예. 세 개 여론조사 했는데 하나는 정몽준이 이기고 두 개는 노무현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정도로 예, 예. 정말 막하막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무슨 합치면 이긴다는 상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자신감 때문에 단일화가 됐다. 크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단일화 돼서 만약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 당신 당의 정강 정책을 수렴하겠다. 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기는 네. 걸 바라보고 이렇게. 이번에 단일화돼서 내가 후보에 되면 저 사람의 지원 세력을 업어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예. 내가 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또 우리 총장님이 그 이명박 대통령 쪽 캠프 영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 캠페인이랑 비교하는 게 두 분 다 경주 이슈로 똑같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된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같이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몰표받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제 그 어떻게 말하면 네. 필요 없는 입후보를 했었고요. 네, 젊은 분이 뭐 앞날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BBK BBK인가요? 그런 네. 걸로 해서 낙마하면 네. 자기에게 찬스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헛된 기대 가지고 나왔던 것이어서 예. 국민들로부터 이미 그 소위 말하는 후보가 적절치 않다. 그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 인상이어가지고 그때는 그 요소가 안 됐습니다. 또 정동영 후보가 네. 훨씬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이 또 그때 아주 잘못됐었죠. 기본적으로. 예. MB하고 대응할 때 미래 가지고 하고 정책 가지고 하고 하지 않고 그냥 BBK만 그렇죠. 시종일관 한 가지만 지배하는데 국민들은 BBK가 뭔지를 솔직히 잘 몰랐고 그렇죠. 말이 어렵죠. 그게 예. 인터넷 은행이니 뭐니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예. 실적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실적이 있는 MB에 그냥 그 부정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달려드는 그것에 식상한 것이 그냥 압도적인 표차로 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지금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앞서 저희가 언급한 세 가지 선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DJP 같은 선거, 아니면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선거, 그리고 나중에 그 정동영 이명박 선거, 이것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까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견상으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볍게 이겼던 그 선거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기고만장한 거를 참아주지 않는다.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가능성 중에 그 정동영식 선거가 될 가능성이 예. 표면적으로는 높습니다. 예, 예. 높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 국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후보를 잘 뽑아내서 단결해서 나간다면 예. 그거는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겠습니다만은
승부를 완전히 점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후보를 뽑아내고 당내 분란 없이 이게 화합해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될 것인가가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이고 또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후보님이 네. 어느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국민이 희망하고 원하는 그 멋진 경선을 만약에 안 하면 의외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후보님한테 뭐 앞에서 몇 년에서 말씀드려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서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윤 선배님은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70년에 공화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 정치의 이 굴곡을 다 이제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뭐 미디어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확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보면요, 뭐 40대 기술원부터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교체를 위한 후배 정치인들 영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도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신규 인사들이 영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가 젊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총장님? 그 우리 정치가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류다 오류다 이런 지적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이 주력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또 매몰되고 함몰돼서 또 비슷한 또래의 국회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이 이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행태나 사고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주축이 30대, 40대, 50대로 내려올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 기존의 정치인들을 놔두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걸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정치가 바꾸려면 그런데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서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30대, 40대, 50대가 운영하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 분야만 60대, 70대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이 잘못된 이 정치권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이 정말 이 텔레비를 보는 우리 시청자만이라도 이제는 젊은 정치인을 자기 손으로 뽑아주는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젊게 우리나라 주축을 끌어가는 사람들답게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작은 정당부터 또 큰 정당이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라도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이 정치인들을 50% 이상 공천을 해주는 무슨 강제 조치 같은 것이라도 해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해야 우리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총장님이 15대 때 국회에 계셨잖아요. 그럼 그 15대 때면은 지금 이제 22대니까 이 8번 회기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총장님이랑 같이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아직 국회에 있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15대에 그 영입돼서 들어왔던 분들이고요. 저는 사실은 15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13대, 14대에 벌써 후보였는데 당선이 안 됐고 예비 후보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15대 때 하셨던 분들이 아직 정치한다는 건 이분들이 정치하신 지 8번 회기가 왔으면은 30년 가까이 그럼요.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 국민이 나서서 계속 하시오라고 해도 그만둬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건 아주 단언합니다. 단언하고 그 우리 자녀 세대가 벌써 50대 중반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어드바이스하고 해야지 어떻게 본인이 나섭니까? 그거는
본인의 가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그거를 그렇게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게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옛날같이 그렇게 쉽게 뭐 예를 들어 총재가 공천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속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오늘 이제 평소에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시던 이준석에 대해서도 총장님 만약에 이 대선을 많이 겪어보시고 옆에서 참모 역할 해주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준석이 좀 유리한 대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젊고 역동적인 후보니까 예. 이 두 가지만 좀 예.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좀 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는데 예. 첫째는 예. 소위 말하는 저출산 문제를 예. 이 국가 소멸 위기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이걸 젊은 정치인이 젊은 시각으로 무슨 파격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구하고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좀 하나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고질적인 정치적인 병폐로 인해서 너무 이게 지금 많이 갈라져 있는데 예. 나는 젊은 사람들은 심지어로 그렇게 많이 안 갈라져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갈라질 이유가 없고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하면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되고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사안인데 그 문제를 우리 이 후보님께서 예. 이 두 문제를 예. 단초를 좀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70년대부터 당직자 생활하셨으면은 정말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있었던 계엄이나 이런 것을 보셨겠네요. 예, 봤습니다. 다 현장에서 봤죠. 그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79년에 12.6이 터졌을 때 예. 그때는 그러면 공화당 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게 뭐 만년 여당이라 생각하고 갈 거라 생각했다가 박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격변기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습니다만은 정치 활동이 중단되고 예. 해산 명령을 받았죠. 우리도 그래서 같은 피해자였고. 예. 근데 처음에는 계엄군이 당사에 들어올 때 폼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여당이니까 폼으로 하는 거다. 여당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아예 주둔하고 예. 안전히 폐쇄하고 중단을 시켜서 이게 계엄이구나 이런 아주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는데 결국은 그 물리력, 예. 강제력으로는 일시의 효과는 볼지 몰라도 네. 그때는 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더라도 결국은 민의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효용이 없어지고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시절에도 벌써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그거를 겪어본 세대로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감회가 새로우셨겠습니다. 이게.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 예. 대통령직에 대한 예. 이해가 없는 분이 예. 국가를 운영하면 어떤 상황이 빚어지는구나. 네. 이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도 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국가 최고 지도부에 있는 권력자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나 그런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한 것도 놀라운 거지만은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어느 누구 하나 그걸 멈춰 세우지 못하고 실제 결행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서 장군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제대로 막았으려고 했으면은 장관 중에서 누가 목숨 걸고 이렇게 안 됩니다 막았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늘상 우리가 앉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예. 아직도 사류다 오류다 그러는데 사류 오류도 아니에요. 네. 한 10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예. 합의된 법안 처리가 가장 많은 아. 대가 소위 말하는 13대입니다. 13대. 13대. 예. 그 제가 모시던 김윤환 총무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민주주의란 49를 주고 51을 얻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의석이 어때서 뭐 안 된다느니 뭐가 해서 안 된다느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49, 51 이 이론만 잘 예.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화해 나가면 예. 오늘 같은 불행한 사태가 안 나죠. 그럴 것 같네요. 네네. 하여튼 지금 국회 내에서 협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어쨌든 계엄하겠다 작정한 계기가 본인은 거부권 써대고 야당은 이제 법안 강행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극한 대립이 된 건데요. 여기서 가정으로 만약에 이번에 개혁신당이 의석이 3개 있는데 개혁신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정계 개편도 어느 정도 예상되긴 하지만 협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헌이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개헌이라는 것이 사실 87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원하는데 네. 잘 안 될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 어렵습니다. 개헌의 과정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 선배님이? 봤는데 내가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할 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현 정사가 그랬어요. 패배자의 언어 같은 거군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번에 된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될 것 같고 개헌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은데 하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예. 어느 돌출한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고만고만한 지도자가 있을 때 됩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 때 DJ, YS 이런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선택한 게 대통령 단임 직선제 그리고 또 이 소선거구제를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는요. 직선제 얻는 거 하나만 가지고 아,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선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예. 직선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다 갖춰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네, 뭐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다, 이원 집정부제다, 4년 중임제다가 지금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무슨 5.18 넣는다, 뭐 경계를 넣는다 해가지고 지금 찹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번 선거 때 우리 이 후보께서 젊은 감각으로 당신이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네. 헌법 개정안은 그 타임테이블을 내놔라. 타임테이블. 예. 타임테이블을 계속 강조해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아, 그렇죠. 그 타임테이블을 요구해가지고 그 타임테이블에 후보들이 각서를 쓰고 나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아, 그렇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언제든지 이번 시즌 아니, 상황이 변화됐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요즘 매스메디아 시대니까 예. 매스메디아가 보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확한 타임 스케줄을 내 가지고 그 타임 스케줄에 대통령 후보들이 다 각서를 쓰는 예.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보니 굉장히 네, 예,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정치 사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윤원중 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치 현안과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임하는 자세 같은 것들 제가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우리 윤원중 선배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